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네. 오늘이 이제 올해가 99일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365일 중에 100일도 아니고 99일? 네, 어제가 이제 딱 100일 남았다고 네. SNS 상에 이제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고요. 폭염에 지쳐서 가을이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99일밖에 올해가 안 남았다니까 그동안 내가 뭘 하면서 2024년을 보냈나 생각해 봤는데 99일을 365일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방금 들었습니다. 네. 저도 신년 계획 세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9일 남았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남은 99일을 좀 더 알차게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감히 저 따위가, 이건 굉장히 겸손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누구일까요? 네, 그 주인공은 바로 가수 아이유인데요. 아이유가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2022년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연 데 이어서 마침내 서울 월드컵 경기장까지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요. 명실상부 K-팝 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인 사실이라고 보여지는데 21일과 22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었죠. 더 위닝 이 콘서트를 열었는데 무려 이틀 동안 10만 명의 관객이 아이유 씨의 콘서트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아이유 하면 사실 늘 최초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잠실 주경기장에 입성한 이 여성 가수 중에 또 최초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입성을 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공연을 한 가수들의 면면을 보면 최근에 이명웅 씨가 지난 5월에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전에 서태지 씨, 싸이 씨, 빅뱅, 지드래곤, 세븐틴 하나같이 다 남성들이었어요. 그렇네요. 네, 남성 아티스트들이었는데 여성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이 상암에 진입을 한 거지요. 이번 공연 지난 2월에 K-팝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K스포돔이죠. K스포돔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18개 도시로의 월드 투어를 마치고 다시 서울에서 펼쳐지는 앙코르 콘서트에 해당된 그런 무대였습니다. 이날 콘서트 아이유 씨가 어느덧 10대 때 데뷔를 했는데 벌써 30대에 접어들었잖아요. 벌써 그런데요. 그러니까 커리어가 10여 년이 아니라 한 15년, 15, 16년이 되지요. 이렇게 긴 시간 커리어를 쌓아온 이 내공을 증명하는 무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아이유 씨 하면 보컬리스트로도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작사, 작곡 능력도 탁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래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의 서사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무대 위에서 여실히 표현해냈다 이런 평가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공연도 공연이지만 공연에 대한 호평 이전에 아이유 씨에게 또 한 번의 호평이 쏟아진 게 사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이 펼쳐지면 인근 주민들 소음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10만 명이나 되는 이제 그렇죠. 인파가 몰리니까. 네, 그 이전에 사실 리허설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또 선물했다고 합니다. 저도 봤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호평 일색이죠.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살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었다. 아이유 센스 미쳤다. 이렇게 칭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는 또 임영웅 씨가 참외를 이 인근 주민들에게 네. 돌리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공연하게 될 가수들에게도 뭔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공연하려면은 이제 네. 참외랑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상의 뭔가를 그렇죠. 돌려야 하지 않을까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공연에서 또 특히나 놀라운 볼거리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데 엄청 공을 들여서 꽉꽉 그 공연 안에 채워 넣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유 콘서트 이 홀시로 무대를 열었는데요. 총 6개 챕터로 구성이 됐습니다. 무대 대형 스크린을 일렬로 배치한 이 플로어석 앞에 공중그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1층 객석 이렇게 두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유 씨가 상한벌을 날아서 순식간에 월드컵 경기장을 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날아오른 거죠. 이 모습을 본 관객들도 뭐 탄성을 내질렀다고 하고요. 아이유 씨마저 이 관객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도 또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아이유 씨가 올 한 해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99일 남았다고 했는데 아이유 씨야말로 올 한 해를 꽉꽉 채워서 산 것 같습니다. 이 올 한 해의 기록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이유 씨의 이런 기록물들 뭐 당연히 아이유 씨의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에나 역시 추억의 한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추억의 한 장과 더불어서 아이유 씨의 노래가 이어질 때마다 모든 곡의 떼창이 함께 했습니다. 함성으로 열광한 그 모습에 이제 그 가수의 그 팬이다. 이런 또 네, 칭찬이 따라붙기도 했는데 사실 이 해외 공연을 갔을 때 해외 팬들도 함께 떼창을 했던 곡이 너의 의미. 산울림의 김창완 씨와 함께 불렀잖아요. 이 곡 역시 이 유에나의 가창력이 돋보였던 그러니까 떼창이 돋보였던 그런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유 씨가 긴 무대를 천천히 걸어가는 그 이동할 때마다 경기장 3면에 그러니까 5만 명씩 10만 명이 들어선 거잖아요. 네. 이 구획별로 함성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 역시 또 이 정말 앙코르 콘서트를 특징 지을 수 있는 중요 장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정말 좀 부러워지는데요. 이날 공연에서 또 최초로 공개가 되는 곡이 있었다고요. 어떤 노래인가요? 바이 서머라는 곡입니다. 아이유 씨가 이번 여름 상당히 뭐 사실 이번 여름은 누구에게나 길고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아이유 씨 이번 투어를 하면서 이번 여름이 유난히 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사실 여름이란 계절을 상당히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번 여름이 모두가 싫어했던 여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유 씨는 예외입니다. 여름을 싫어하지만 이번 여름만큼은 특히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 서머란 곡이 본인 인생에서 가장 긴 여름을 보내면서 사랑했다고 인사하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이 노랫말 역시 아이유 씨가 직접 작사를 한 건데 아무래도 저희는 무더위 폭염에 지쳤다면 아이유 씨는 이 폭염 가운데서도 본인을 좋아하는 세계 팬들을 만났잖아요. 월드 투어를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뜨거운 여름이 우리에게 뜨거운 여름과는 확실히 차별화됐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형 스타디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담보한다는 게 사실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번 공연 꽤 호평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사실 스테디움 공연 같은 경우는 날씨가 함께 해주질 않으면 준비하고 있는 걸 모두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22일은 날씨가 화창했지만 21일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또 쏟아지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로 첫날 공연 같은 경우는 이 드론과 폭죽, 이 플라잉 동시에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유 씨에게는 상당히 또 아쉬움이 남았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아이유의 콘서트 볼거리도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드론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권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네.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악에 집중하는 무대였다는 점에서 또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무대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이유 씨를 수사하는 수식어가 참 많잖아요. 연기도 잘하는 배우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러니까 멀티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수식어 중에 또 아이유 씨가 가장 기분 좋아하는 수식어가 최고의 보컬리스트라는 평가일 거예요. 이 공연 역시 아이유 씨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공연이었다.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9인조 밴드 함께 했고요. 그리고 39명의 현악 오케스트라가 또 함께 했습니다. 와. 40명의 합창단. 이런 무대 배경과 아이유 씨의 목소리가 어우러졌으니까 뭐 얼마나 탄탄한 사운드가 구축됐을지는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무팀에도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안무팀이 무려 62명이나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공연을 이끄는 주요 요소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황홀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아이유의 콘서트에는 또 연예계 스타들이 참석해서 또 대거 이제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어떤 스타들이 참석을 했을까요? TV에서는 정말 이제 자주 볼 수 없는 스타들이 함께 했더라고요. 배우 고소영 씨 그리고 가수 지드래곤 씨 이렇게 함께 했는데 고소영 씨 본인 SNS에 아이유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관련 또 글을 남겼습니다. 진심을 담은 힐링 메시지와 너무 아름다운 무대 스케일 이런 공연 후기를 남기기도 했고요. 가운데 저분 모습을 누구신가요? 보면 사실 일반인이 저렇게 하고 공연장을 찾기는 쉽지 않죠. 네네. 네, 바로 G드래곤입니다. 빨간 컬러가 유난히 돋보이는데 예사롭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G드래곤 역시 SNS에 이 아이유 씨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이유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게재했고요. BTS의 B와 J-Hope까지 네. 함께 이 공연장을 찾았으니까 사실 뭐 아이유 씨의 공연장, 이 콘서트장에는 아이유 씨만큼이나 또 유명한 분들이 자리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이 이제 아이유의 100번째 단독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전한 소감이 또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이 제 가수 인생에 있어 단독 공연 100번째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한 걸 보면 아이유 씨도 본인 공연을 하나하나 세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엄청 이제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세지 않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족들이 세주거나 매니저가 세주거나 소속사 대표님이 세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팬이 오늘이 100번째 공연이에요. 9월 22일 공연이 100번째 공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팬이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 같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아이유 씨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앞으로 이 몇백 번을 더 해야 가수 인생을 다 할지 모르겠지만 힘닿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숫자를 세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무대와 계속 함께 해달라는 팬들에 대한 어떤 부탁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연이 사실 아이유 씨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기획하고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팬들이 없으면 맞아요. 완벽해서 완벽한 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기로 하자고 하면서 감히 저 따위가 이 공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겸손의 발언도 남겼는데 아이유 씨가 갖고 있는 재능도 빛나지만 이런 겸손한 태도 그리고 또 더 빛나는 게 사실 아이유 씨나 이명웅 씨 같은 경우는 대중에게 굉장히 호감도가 높은 연예인이잖아요. 맞아요. 이 호감도가 높은 데는 이유가 있죠. 이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좋은 인성, 게다가 기부 문화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잊을만 하면 아이유 씨나 이명웅 씨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아이유 씨가 이렇게 계속해서 팬층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 그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그렇게 채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실력을 보여준 건데 여성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그 서사를 계속 끌어가고 있다는 그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배우로서 또 가수로서 활약하는 모습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탈세 아내 대단하지만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네, 한 누리꾼이 이런 내용을 적었죠. 국민 MC 유재석 씨가 최근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사람 남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 누리꾼이 현타 온다면서 이제 열등감을 드러내면서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최근에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A씨가 작성한 글이 올라왔는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A씨가 유재석 세무조사 결과 탈세 아예 없다고 대단하다는 기사를 봤다라고 하면서 네.
네. 물론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수백억대 건물, 토지 사면서 탈세 안 하는 건 대단한 거긴 하다. 누군 빚 쪼들리면서 할부금 갚기도 벅차고 수백억은커녕 수억짜리 집 못 사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데 다들 못 살아가지고 있는데 저런 기사 보면 현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지하게 유재석이 잘못한 거 하나 없고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진심으로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유재석 씨가 지난 6월부터 7월 이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세무조사가 유재석 씨를 타깃으로 한 세무조사 전혀 아니고요. 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있었던 겁니다.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또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무조사에서 뭐 이 세금 신고를 오류했다든지 또 누락과 같은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이제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놀라웠던 것이 이 지금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을 때 쓰인 비용이 198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입 금액 전액 현찰로 지불을 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금 누락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는 건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그런 일인데, 뭐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신 데에는 뭐 그냥 뭐 어떤 심정이 들었을지는 뭐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게 뭐 저주라든지 악담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좀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분이 너무 못난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 반응 역시 좋지 않습니다. 한심하다 저런 글 써봤자 이 망하는 건 자기 자신이다. 유재석 씨 망한다고 본인한테 10원 한 장 떨어지지 않는다. 맞아요. 또 남이 잘 되면 자기도 열심히 해서 올라가려는 생각보다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싶어 한다더니 진짜였나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아파트, 건물, 뭐 땅 이런 맞아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 공화국을 부추기는 여러 매체 보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사실 최근에 이 잘 나간다 하는 스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고소득자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 땅을 매입했다, 어디에 건물을 매입했다, 이게 얼마고 이걸 팔았는데 시세 차익은 얼마를 남겼다더라. 네.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자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 기사를 보면서 당연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뭐 이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들의 삶이 넘사벽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걸 텐데,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기사도 쏟아지지만 탈세 의혹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쏟아져요. 그리고 또 세금 체납 유명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요. 이 세금 관련해서 세무사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맞아요. 또는 맞아요. 소속사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 그러면서 발을 슬쩍 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본인이 벌어들인 돈이고 그와 관련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건데 본인은 모른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유재석 씨가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건물과 뭐 땅을 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탈세 한 점, 의혹 한 점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칭찬하는 게 마땅하죠. 네, 맞아요. 익명에 기대서 이런 논리가 없는 비판하는 것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누리꾼들도 이제 똑같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이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내가 이제 좀 그 얕게 생각을 한 것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첫 데이트 장소였는데, 첫 데이트 장소 굉장히 추억에 담긴 장소인데요. 대한극장 폐관을 아쉬워하는 시민이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 영화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충무로에 위치했던 간판 영화관 대한극장 이야기인데요. 66년의 역사를 이어왔는데 결국에 사라지고 말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마무리된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네요. 네, 1958년 4월 단관극장으로 개관을 한 곳이 바로 대한극장인데, 대한극장 하면 예전에 배너극장이라는 애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 대형 스크린
스크린이었죠. 70mm. 당시에는 뭐 초대형 스크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초대형 스크린을 열었고요. 그리고 1962년에 배너가 이곳에서 개봉이 됐는데 배너의 전차 액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사실 서울에 사는 관객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조차 이 대한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많아서 배너극장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극장 이전의 극장들은 창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요. 근데 창문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빛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영화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창극장, 창문이 없는 극장으로 개관한 곳이 대한극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제 극장에 창문이 있었던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까지 고려하지 않고 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폭스사, 미국 영화사에 의해서 이제 건설이 된 거죠. 설계와 건축이 그곳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시절 대비 최신 설비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이 화면도 대형 화면이지만 객석도 상당했습니다. 무려 1,900여 석을 자랑하는 매머드급 이 규모의 극장이었습니다. 사실 대한극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영업을 종료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날짜로는 그랬어요. 9월 30일 날 영업 종료 예정일이었는데 지금 영화가 상영되지 않고 개보수 공영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찾아가셔도 영화를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영상산업이 계속해서 K-콘텐츠다라고 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장이 없어진다는 거 납득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시대에 발맞춰서 대한극장도 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멀티플렉스로 좀 바뀌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2001년이었습니다. 2001년 12월에 멀티플렉스관으로 새 단장을 하기는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티플렉스관들이 다 지금 대기업 주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운영 시스템과 좀 달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2018년까지는 운영이 잘 됐는데 이후 2년 후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극장 경영난에 굉장히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OTT가 부상하면서 또 이 단관극장으로 출발했던 대한극장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극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우리 영화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충무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과거에 영화사들이 충무로에 다 있었거든요. 지금은 강남에 많이 있지만 대한극장 때문에 영화의 메카, 영화의 상징성으로 불렸던 지역이 충무로인데 그 이름마저 충무로에 대한 간판마저 내려가게 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듭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한 편의 신작 영화를 영화관 한 곳에서 이제 개봉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1990년까지 이 대한극장이 할리우드 대작 개봉의 이제 대명사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굵직굵직한 한국 영화도 여기에서 개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할리우드 대작 가운데 아까 제가 배너 극장이었다 네, 이런 네. 말씀 드렸는데 배너 같은 경우는 배너가 개봉됐던 1962년에 서울 인구가 250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지방에서도 보러 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배너 영화를 본 인구 수만 70만 명, 관객 수만 70만 와, 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1958년 안성기 씨가 아역 배우로 출연을 했던 이 출연작 눈물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 영화였던 홍길동 그리고 1968년에 고 신성일 씨와 홍세미 씨가 주연으로 열연을 했던 영화가 바로 춘향이었는데 대한극장 히트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지영 감독의 남부군 1990년 대한극장에서 관객 30만 명을 동원하면서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 흥행작들이 많아지면서 대한극장이 1984년부터 무려 5년 동안 관객 동원 1위 극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 잠시 휴관을 하고 멀티플렉스관으로 재탄생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2003년에 올드보이, 2004년에 늑대의 유혹, 그리고 주먹이 운다 이런 기대가 컸던 작품들이 이곳에서 시사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한극장이 이제 문을 닫는다는 소식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시청자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저기서 나 영화 봤었는데 이런 그렇죠. 소중한 추억들이 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대한극장을 자주 찾으셨을 것 같아요. 청춘의 기억이 있던 곳인데 이제 갈 수 없게 돼서 안타깝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월 30일이 폐관일인 줄 알고 이곳에서 폐관되기 전에 영화 예매해야지 했는데 지금 예매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라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영화인들 중에서는 충무로를 다니면서 대한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영화인으로서의 꿈을 키운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충무로 근처에서 잠깐 이제 근무를 하던 시절에 대한극장이 좀 몇 번 영화 보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평론가님께서는 뭐 특별한 추억이 있을까요? 저의 그 극장 관람 첫 극장이 대한극장이었어요. 처음으로 영화를 봤던 네. 공간이요. 근데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때문에 갔던 곳이고 부모님이 그냥 데려가셔서 그냥 앉아 있다가 너무 지루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굉장히 어릴 때였나 봐요. 8살, 7살, 8살이었던 것 같아요. 깜깜하고 화면은 크고 그래서 너무 낯설어서 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시험 끝나고 이곳에서 영화 봤던 기억은 납니다. 마루타라는 영화를 봤어요. 1990년 작품인데 이러니까 꼭 제 나이가 얼추 계산이 되는 지금 이제 짐작하고 계신 네.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단관극장들이 대부분이어서 시험 끝난 중고생들이 영화관 참 많이 찾았거든요. 네. 친구하고 극장을 함께 찾아서 바로 저 영화, 네, 와. 마루타를 봤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 극장을 이제는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지금 공사를 끝내고 이제는 공연장으로 탈바꿈을 한다고는 해요. 근데 네. 새로운 공연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추억이 있는 곳에 대한 이 사라짐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66년 이 정도로 유서가 깊은 영화관이면 이 문화 공간을 좀 잘 보존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서울에 단관극장이 남아있지 않죠. 피카디리 같은 경우는 CJ CGV에 통합이 되기도 했고 서울극장은 2021년에 폐관이 됐죠. 단성사 역시 2000년대가 조금 넘어서면서 폐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관극장으로 출발한 마지막 극장이었던 대한극장마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쯤 되면 사실 뭐 정부 차원에서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유서 깊은 극장들 정부 또는 대기업에서 이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것과 굉장히 대조적인데 지역에 지금 단관극장들이 남아있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곳을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마련을 했다가 지자체장은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정책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지자체장은 이제 보존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바뀌고 나면은 이제 또 그런 경우가 네.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책의 일관성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함께 해봅니다. 네, 좀 사라지고 좀 잊혀지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는데 많이 이야기 나누고 또 추억을 또 이제 자꾸 함께 떠올려 보는 시간이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곽튜브 이나은 옹호 논란 후폭풍 계속입니다. 네, 곽튜브라고 하면은 이제 학교 폭력 피해를 고백한 적이 있는 여행 유튜버인데요. 곽튜브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제 멤버 왕따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나은 씨를 이제 출연시켜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한 게 좀 문제가 된 건가요? 지난 16일에 본인이 운영하는 채널 이 곽튜브에 돌아온 준빈 씨의 행복 여행 이런 영상 컨텐츠가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 이나은 씨가 출연을 한 건데 두 사람이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한 이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 이 영상 말미에 후반부에 식사를 하면서 이나은 씨의 멤버 왕따 가해 의혹을
내용을 이 곽튜브가 언급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평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곽준빈 씨, 곽튜브 하면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밝혀왔잖아요. 네네. 비슷한 이유로 가해 의혹이 있었던 이나은 씨에 대해서 SNS를 차단을 했었는데 그 사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불거진 건데 학폭 피해자가 왕따 가해자를 사과하는 이미지 세탁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게 된 겁니다. 이나은 씨 하면 과거에 에이프릴의 다른 멤버 이 왕따를 주도했다는 논란을 받았었죠. 그리고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도 연루되면서 방송에서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건 중에 먼저 학교 폭력과 관련된 건 폭로글 작성자가 이 사실과 무관한 글이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중요한 건 멤버 왕따 논란 같은 경우는 소속사하고 멤버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폭로글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한 수사기관에서 일부 이 괴롭힘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으로부터 이나은 씨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곽튜브가 이나은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나은을 대리용사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사실 곽튜브 하면 본인의 학폭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많은 대중들로부터 호감도가 높아지고 응원을 받다 왔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나은 씨를 도와서 이미지 세탁에 관여했다라는 지금 비판에 둘러싸이게 된 겁니다. 이제 왕따를 옹호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로 이제 누리꾼들로부터 많이 이제 비판을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곽튜브가 이제 2번에 걸쳐서 사과를 했는데도 좀처럼 이제 이 비판의 목소리가 좀 사그라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영상 비공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사과 역시 빠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사과문을 발표를 했을 때는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첫 사과문을 보면 이번 영상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이 모두의 입장이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겠다. 이렇게 적었는데 네티즌들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티즌들이 여러 가지 비판들을 쏟아내니까 또 빠르게 이 비판의 내용을 이 곽튜브가 수용을 하고 두 번째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의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 미처 이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라고 전하면서 이번 일로 지난 일이 다시 한번 언급돼서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뿔난 대중의 마음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한 종편 예능에 계속해서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유튜버로 출발을 해서 지금 방송인까지 된 거잖아요. 유튜브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독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구독자가 221만 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 논란 이후에 13만 명이 빠져나가면서 209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논란으로 이제 곽튜브가 출연했던 학교 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을 교육부가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논란이 불거지고 아주 빠르게 교육부도 이 관련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곽튜브를 모델로 기용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죠. 곽튜브가 이 학폭 피해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많은 또 공감과 응원을 받은 게 이 모델로 기용된 계기가 됐는데 일부 누리꾼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파악 제대로 하고 오해라고 하는 거냐?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가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냐? 자기가 당한 학폭만 피해고 남의 피해는 보이지 않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곽튜브의 중학생 시절 절도 의혹이 제기가 돼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 글을 올린 사람의 정체가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곽튜브와 중학교 동창인 줄 알았던 이 작성자 A씨 고등학생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이제 이 지금 작성자 A씨가 지난 19일에 곽튜브의 중학교 동창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곽튜브가 밝혀온 학폭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고 중학교 시절에 게임기도 곽튜브가 훔쳤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곽튜브의 전화번호가 공개가 됐고요. 또 이메일, 생활기록부까지 포토샵으로 위조됐습니다. 뭐 사실 생활기록부가 위조된다는 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잖아요.
이에 이제 곽튜브 소속사에서 절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선처 없이 관련해서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19일 날 올라왔거든요. 네. 단 하루 만에 이 폭로자 A씨 20일에 이 모든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곽튜브님 절도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땡땡땡입니다. 라는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곽튜브님과 같은 중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 나이도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평소에 곽튜브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곽튜브가 욕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허위 사실 유포했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이 기사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큰 관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이 소속사의 방침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너무 무서워서 사과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거듭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곽튜브 논란이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가짜 폭로글, 그러니까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사과문을 올리고 또 나중에 이 글과 관련해서 법적인 또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이런 경솔한 글을 왜 썼을까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논란이 된 곽튜브의 이번 영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공정에 제소된 이유, 뭐 사실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뒷광고 의혹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던 적이 있잖아요. 네. 역시나 이번에도 뒷광고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누리꾼 A씨가 최근에 국민신문고에 곽튜브를 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소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곽튜브가 문제 동영상에서 이제 우연히 이렇게 여행 촬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듯한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이나은 씨가 소속사의 결정으로 소속사의 허락을 받고 여행지로 출발을 한 거라면 곽튜브와 묵시적인 계약을 체결한 거라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나은 씨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긍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함께 여행했을 경우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이 누리꾼 A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이 부분 철저하게 기획된 영상일지 모르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 과징금 부과 등의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누리꾼 A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 연예 전문, 전직 연예 전문 기자죠. 전직 연예 전문 기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지난 19일에 관련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곽튜브가 먼저 해외여행을 이나은 씨에게 제안을 했고 이나은 씨가 받아들인 게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이나은 씨가 한 소속사에 소속된 배우이기 때문에 이 소속된 배우로서 계약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나은 씨 임의대로 여행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함부로 촬영을 할 수도 없다는 거죠. 확인 결과 이나은 씨가 이 소속사의 컨펌을 받고 로마로 떠난 거고 곽튜브 역시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획된 컨셉에 의해서 촬영됐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이런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 방송을 보고 지금 이 누리꾼 A씨가 공정위에 제소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또 의혹이 커지면서 이나은 씨 측에서 반박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지금 이나은 씨 소속사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나은 씨가 출연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제작비와 관련해서도 이 제작비, 그러니까 여행 경비 포함된 제작비입니다. 곽튜브 측에서 전액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곽튜브 측에서 먼저 여행을 제안을 했고요. 이나은 씨 같은 경우는 소속사의 허락을 받고 출연을 했다는 게 이나은 씨 소속사 측의 입장입니다. 네. 곽튜브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스케줄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향인 부산에서 열리는 토크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일정이 취소가 됐다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토크 콘서트가 고향에서 열리기 때문에 곽튜브도 굉장히 마음이 설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연이 돈을 받고 하는 유료 공연이 아니라, 유료 콘서트가 아니라 무료 강연이에요. 무료 강연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민들도 꼭 가봐야지 이랬던 분들이 많을 텐데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연 주최 측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됐다, 이렇게 공지를 했거든요.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불거진 곽튜브 논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7일과 28일에도 충남 아산에서 한 행사가 기획됐었는데 지금 이곳에도 곽튜브 불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과열된 비난이다,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초기에 대중들이 지적을 하고 비판한 건 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뭔가 대리 사과하는 그런 뉘앙스가 짙게 풍겨 나왔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맞았는데 지금 이 비판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곽튜브 괴롭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판이라기보다 비난 일색인 상황이거든요. 네. 게다가 중요한 건 곽튜브에게만 비난 또는 비판이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곽튜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여행 유튜버 전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측근들? 그러니까 곽튜브가 여행 유튜버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계기가 여행 유튜버로 상당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빠니보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논란이 불거진 과정 중에 빠니보틀이 본인 SNS에 본인 사진들을 올렸어요. 근데 한 네티즌이 지금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사진 올리는 게 합당한 일이냐, 이런 취지의 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빠니보틀 이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면서 구설에 오르고 이게 기사화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계속 비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난은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받고 있는 연예인들도 꽤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연좌제식 비판이거든요. 이게 과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지금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곽튜브가 잘못을 아주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재차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과 같은 경우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대중들도 이제는 곽튜브에게 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이제 캔슬 컬처라는 또 용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캔슬 컬처, 취소하는 문화라는 뜻이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들이 사회 유명인들이 되면서 두드러지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본인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팔로우를 취소하는 행위를 캔슬 컬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의 응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다 더 적극적인 응징은 직접 SNS를 찾아가서 악플을 달거나 DM을 보내는 행위를 이제 적극적인 응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 조리돌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현 시대로 봤을 때 이 캔슬 컬처, 인터넷판, 그러니까 온라인판 조리돌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조리돌림의 한복판에 이 곽준빈 씨, 곽튜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또 이 한 지역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피식대학이 캔슬 컬처의 또 논란의 한 복판에 서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 응원하고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클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사건 이후에 보이는 태도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태도에 따라서 사실 진정한 팬이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관용이라든지 좀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팬으로서의 모습도 좀 기대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학교 일진짱 안세하 학폭 의혹 파문. 네, 오늘 두 가지 모두 뉴스픽스 학교 폭력 관련된 이슈인데요. 과거 이제 중학생 시절에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인 배우입니다. 안세하 씨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뭐 한 사람이 폭로를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지지해주는 다른 동창생의 글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창원 출신입니다. 안세하 씨가 15일에 창원 NC파크에서 진행된 경기에 앞서서 애국가와 시구를 선보일 예정이었던 건데, 근데 이 사실이 시구 계획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안 씨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한 작성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학폭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작성자 이 안세하 씨의 중학교
졸업 앨범을 올렸어요. 네, 네. 졸업 앨범 사진을 올리면서 당시 안 씨가 이 이른바 일진짱이었고 중학교 3학년 때 자신을 위협하고 강제로 싸움을 시키는 등의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아이가 창원 연고제 이 구단 야구 교실에 매주 참여할 정도로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학폭 주동자인 안세아 씨가 그곳에 와서 애국가를 부르고 시구를 한다는 소식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고발하게 됐다, 폭로하게 됐다 이렇게 폭로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 안세아 씨 소속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강력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이후에 지금 폭로자의 동창이면서 현직 교사라고 네, 그렇습니다. 현직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안세아 씨 측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는데 만약에 최초 폭로자를 위해서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하다면 증언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안세아 씨를 두둔하는 글보다는 지금 폭로자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이 폭로자 동창들이 꽤 많이 댓글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안세아 씨가 후배를 잘 챙겼던 선배다라고 하면서 이 의혹과 대치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이제 의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허위 사실이라면서 소속사 측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는데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고향에서 앞서 얘기해 주신 그 시구 일정이 취소가 됐고 공연하던 뮤지컬에서도 하차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안세아 씨의 창원 홈경기 시구를 취소했고요. 그리고 지금 안세아 씨가 원래는 젠틀맨스 가이드라고 하는 뮤지컬에 출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 뮤지컬 제작사 측에 따르면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이전에 지금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이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 관객과 이 만나는 것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안세아 씨의 남은 스케줄을 다른 배우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안세아 씨가 2011년에 보잉보잉이라는 연극으로 대학로 무대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뭐 무대와 또 스크린 또 드라마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했는데 충북 옥천군의 제1회 전국영재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으로 인해서 최근에 해촉됐다는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홍보대사도 이제 해촉이 됐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운영 중인 도시락 가게도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운영 중인 가게에도 이번 논란으로 불똥이 튄 상황인데요. 안세아 씨 부부가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부부가 함께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을 해서 아내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이 가게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포털 사이트에 정보가 삭제된 상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노출돼 있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어떤 핵심 인물이 논란이 되면 그 주변 인물들까지 함께 이제 좀 그 사람들의 입방아에 좀 오르내리기 마련인데 한 학년 후배로 알려진 이제 방송인 겸 모델 주우재 씨가 갑자기 소환이 됐다고요. 한 네티즌의 댓글 때문이었는데 네티즌 A씨가 이제 안세아 씨 1년 후배고 눈 마주쳤다고 바로 복부를 가격당했던 적이 있다라는 또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유명한 일진이었다라고 글을 남겼고요. 또 당시 주우재 씨를 언급하면서 솔직히 우재야 너도 알잖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우재 씨가 이제 모범생이었고 착했다라고 다른 또 네티즌들이 글을 달기도 했는데 주우재 씨와 안세아 씨가 같은 중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 선후배 사이라면 안세아 씨가 일진이었던 사실 주우재 씨도 알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네티즌들의 추측이었고요. 주우재 씨 SNS에 사실을 말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에 어떤 식으로든 주우재 씨가 반응을 하면 그게 또 기사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우재 씨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논란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주변인들 전혀 관련 없는 주변인들이 또 소환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주변인들에게 일종의 네티즌들이 보내는 민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안세아 씨 이 학폭 논란으로 주우재 씨 역시 M1 피해자가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주우재 씨 팬들은 왜 갑자기 이 불똥이 여기에 튀냐 이런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안세아 씨의 활동이 앞으로는 이제 좀 빨간불이 켜진 게 이제 확실해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의혹이 좀 제대로 밝혀질지가 좀 쟁점이겠죠? 사실 지금 학폭 의혹이라는 게 뭐 몇 년 전의 일이 아니라 몇십 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절에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공방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부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년 전 자행된, 수십 년 전 자행된 학폭이라는 게 입증도 어렵고 반박도 어렵고 뚜렷한 물증 제시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악의적인 거짓 폭로도 또 뒤따르기 때문에 네. 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예계 관계자들이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폭 노력을 위해서 계약서에 관련 조항들 덧붙이고는 있지만 사실 소속사가 이 모든 걸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만약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 이건 사실 저는 변함없는 진리이자 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같은 의견입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